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시험에 자주 분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 봤으면 이제 두 번째 공용징수 한번 볼게요. 211페이지에 187조의 적용 범위에서 동그라미 2번 공용징수 또는 공용수용 그랬죠? 협의수용은 협의해서 정한 시기에 재결, 협의해서 안 되면 다시 결정합니다. 재결위원회에서 재결 수용하면 두 번째로 결정하는 거예요.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에 사업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수용 개시일 또는 협의시, 협의가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재결해서 다시 결정된 시점, 그때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죠. 자, 이제 7번 보시고. 자, 그럼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수용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등기 보면, 소유권 이전이 이제 갑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또 이 상태에서 수용이 되죠. 수용이 되면 의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수용 협의 시에 의리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게 187조 본문이에요. 그리고 187조 단서에 따라서 의리 만약에 병에게 팔려고 한다. 소유권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수용자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면 이제 처분할 수 있어요. 요게 187조 단서. 그 다음에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거죠. 요거는 18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병에서 186조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형성 판결, 여기서 판결 그랬을 때 4번 판결 보시면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판결 자체기에서 형성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슨 판결에 국한된다? 형성 판결에 국한된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 판결, 사행위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판결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그죠? 소송의 종류는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이 세 가지가 소송의 종류예요. 소송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행하라고 청구합니다. 너 나한테 돈 빌렸으니까 돈 갚아라. 너의 채무를 이행하라 라는 소송을 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행하는 판결을 냅니다. 그걸 이행 판결이라 그래요. 그럼 확인해소, 친자관계 확인해소,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소. 법원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인 친자관계가 인정됨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 판결을 내려줘요. 형성의소,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형성이라는 말은 만들어낸다,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죠.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럼 그게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에요. 대다수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 많지만 이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형성 판결은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얘는 이행의 판결이 흔하고 형성 판결이 흔하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형성 판결이냐? 어떤 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되고. 됐죠? 네. 자, 그래서 형성 판결은 판결 시에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판결 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면 판결 시에 물권 변동 돼버리는 거예요.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판결 확정시고 경매. 그럼 경매 많이 나오잖아요, 물건들이. 그럼 경매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입찰해서 낙찰을 받잖아요. 네.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완납시. 매각 대금 완납시예요. 그럼 먼저 경매 입찰을 하려면 입찰 보증금 10%를 준비를 합니다. 입찰 보증금 10%를 준비해서 입찰을 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입찰하잖아요. 그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서 입찰을 했으면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결정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줘요.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입찰해가지고 이제 1등 낙찰됐단 말이에요. 그럼 100%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 일주일 걸려요. 허가 결정 나오면서 잔금 납부 기한을 정해줘요. 한 달 줘요. 그럼 한 달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 여러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잔금 납부 시.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입찰보증금 몇 프로를 준다고요? 10%를 주고 나머지는 그럼 몇 프로예요? 90% 잔금 완납하면. 그래서 요게 매각 대금의 완전 납부 시점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잔금을 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잔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자가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되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낙찰자 이름으로. 요 시점에 물권 변동하는 게 아니에요. 요 시점에 물권 변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잔금 납부하잖아요. 실무에서. 잔금 납부하면 동시에 같이 촉탁하고, 등기 촉탁하고, 동시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요.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내보내주세요. 라고 인도 명령 신청해요. 자, 이 인도 명령 신청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인도 명령 신청해서 인도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채무자가 여기 살고 있다,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랬을 때 경매를 의리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을 받으면 매각대금 다 낸 시점에 소유자가 되죠. 등기 나오지 않더라도. 그럼 매각대금 다 냈으면 이제 비로소 소유자가 되죠.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라.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제 집행해가지고 이걸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언제 한다고요? 잔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얘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렇죠. 자격이 있죠. 잔금 납부하면 소유자가 되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 미리미리 인도명령 신청 받아놔야지 바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등기 난 다음에 이제 찾아가요. 가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아, 나가겠습니다. 언제 나갈래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알았어요. 한 달 지났어요. 왜 안 비워줘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이사 갈 돈도 필요하고 이사비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얼마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한 달만 주세요. 또 한 달만 주세요. 지지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도 예산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집행을 하겠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얘 말만 믿고 있다가 시간만 지체되면 얘 손해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협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적당할 때 나가시면 제가 뭐 이사비도 얼마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면 이건 강제 집행할 필요가 없지만 말 안 듣는 꼴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해야죠. 그럼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인도명령 신청하고 하면. 그러면 등기 나온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매각대금 완납하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한다.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 시에 잔금 납부 시.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기타 법률의 규정이에요. 기타 법률의 규정. 기타 법률의 규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읒까지.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딱 섞어놓고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거기서 이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자, 칠판 먼저 보시고요. 기타 법률 규정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문제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문제예요. 등기 없이도. 자, 배가 이만하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 배로. 아기를 낳았어요. 똥 아니에요. 아기를 낳았다고요. 그럼 이 아기는 제 아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낳았으면. 제 아기죠?
제가 낳았으니까 이거 출생신고 해야만 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면 당연히 제 얘기예요, 제가 낳았으니까. 그럼 똥을 해봐요. 제가 싼 똥이에요. 이 제 똥이에요, 다른 사람 똥이에요, 이거? 제가 썼으니까 제 똥이죠.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건물을 낳았어요. 제 건물이에요, 등기해야 제 건물이에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죠, 당연히. 그죠? 그게 무슨 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관습법이란 말이야, 그게. 건물 자기가 지었으면 당연히 지 거지. 그걸 뭐 등기해야만 내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거면 내 거인 거예요. 내가 만든 빵은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당연히 신축한 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자, 그럼 보세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건물 신축했을 때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기타 법률 규정, 즉 관습법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등기를 해야 등기 없이 지었으면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을에게 팔아요. 그럼 봐봐요. 지금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면 갑이 을에게 처분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하는 건 187조 단서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갑이 건물을 지으면 등기 없이도 그냥 소유자인 거예요. 지었으니까. 근데 갑이 을에게 팔려고 해요.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 등기는 보존 등기니까.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187조 단서가 된다. 취득하는 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는데 처분하려면 신축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팔려고 해요, 이제. 그러려면 단서에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제? 이거는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그래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몇 조? 186조. 그렇죠. 186조. 헷갈리지 않죠? 네.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상속인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 시에 물권 변동하고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이 처분하려면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181조 단서. 그 다음에 그 상속인으로부터 넘겨받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를 해야 된다. 신축하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없이. 그러나 얘한테 처분하려고 한다면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181조 단서. 얘가 얘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려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니까 186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중간 과정에 이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자,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얘가 법적으로 소유자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얘한테 처분하려면 일단 갑의 이름으로 먼저 보존 등기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갑이 지어서 아예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내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빠진 거예요? 1번. 이렇게 하면 뭐가 빠진 거예요? 예? 2번이 빠졌잖아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갑이 지었으면 당연히 갑 거니까. 그죠? 등기 안 해도 갑 거죠? 갑이 을에게 팔아먹었죠? 그랬으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빼뜨리고 바로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럼 번호는 몇 번이겠어요, 이게? 1번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갑과 을에게는. 갑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잖아요.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이게 세금 포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을이 갑이 보존 등기 받아서 이전 등기를 받든지
아니면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든지. 을의 입장에서 어쨌든 을 거잖아요. 등기를 하니까. 을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을은 뭐 하려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요? 이건 나라에서 금지하는 거죠? 네. 왜 그래요? 싸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면 얘 세금 내잖아요. 그럼 더 비싸게 부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싸게 사면서 아예 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싸게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최초의 간명의 보존 등기를 생략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 이건 모자 못자. 모자에다 머리 썼다. 그러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존 등기 해버리는 거야.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에 변형된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금 포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취득하는 건 등기 없이도 좋은데 네가 누구한테 팔아먹고자 한다면 꼭 네 이름으로는 등기해놓고 팔아라. 그래야 나라도 세금을 먹지 않느냐, 국가도. 그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니은 보시면 법정지상권의 취득 있죠? 법정 동그라미. 디귿에서 법정지상권의 취득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법정 동그라미. 리을에서 법정저당권의 취득. 법률이 정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정 동그라미. 자, 그럼 요거 보시면 뭐 할 수 있다? 법정 들어가면 등기해야 없이. 없이. 미음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용익물권 소멸. 예컨대 전세권 기간이 3년 약정을 했어요. 전세권 기간을. 그럼 3년 약정이 되면 3년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정 날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등기해야, 말소 등기해야 소멸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이다. 그 다음에 비읍 피담보 채권 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예컨대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시옷 보시면 뒤에 가서 다 자세히 봅니다. 법정 대위한 저당권의 이전. 그러니까 법정 들어가면 등기 없이예요. 법정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이응에서 혼동에 따른 물권의 소멸인데 혼동은 좀 이따 할 거고요. 구분 소유권의 취득은 구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합니다. 그건 해당 부분에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도 되느냐, 이제 그거고. 자, 그럼 우리 빈출 보시면 빈출 360페이지에서 물권 변동에서 핵심 빈출에서 첫 번째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이라겠죠. 따라서 형성 판결이 아닌 모든 판결은 다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언제? 판결 시예요, 등기 시예요? 이행 판결은 등기 시예요. 등기 시. 뭐만 판결 시다? 형성 판결만. 두 번째 핵심 빈출.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네. 맞는 거예요, 이거. 네. 오답 지문이 아니죠. 세 번째 핵심 빈출.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소유자의 법정 또 건물 전세권의 법정 하면 등기 필요 없죠.
나머지는 우리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참고로 오른쪽 스텝 2에서 2번 교환이나 매매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교환은 법률 행위에 따른 겁니다. 법률 행위. 그죠? 우리가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속, 판결, 공용, 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칠판 보시고요. 요거 186조냐 187조냐 지금 다 보셔야 되는 거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괜찮아요. 뭐 또 다음 순환에 또 자세히 볼 거니까 계속 연습하면 되니까. 오늘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215페이지 보시고 자, 이제 등기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등기. 요건 뭐예요? 계약서. 틀렸어요. 컨닝하지 마시고. 뭐예요? 뭐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예? 건물도 아니에요. 예? 등기 아니에요. 미라. 미라야,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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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써놨잖아요. 미라. 옛날에 혀 이렇게 굴리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못 굴리겠어, 일부러. 왠지 어색해요. 네. 미라. 이거 누구죠? 예?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뭐라 그랬는데요? 시체요? 아니, 사람을 그린 거예요. 사람을 그렸어요. 그럼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울 안에도 이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대로 나와야지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르게 나오면 미친 거울이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 관계. 법에서 실체 관계는 사실 관계를 얘기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 실질적인 관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기 실체 관계가 있다. 그러면 미라가 일종의 거울, 이 거울이 등기라고 이해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말소됐다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실체관계와 등기는 일치해야 된다, 달라도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실체관계와 일치해야 될 것. 그죠? 네.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등기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하려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그 등기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의 유효 요건은 등기에 기재된 내용과 실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면 물권 변동이 되는데, 근데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체관계와 등기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물권 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했을 때 그 등기가 유효가 되는데, 실체관계와 다른 내용의 등기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체관계를 그대로 반영했어야 된다. 자, 등기 유효 요건은 뭐예요? 등기 유효 요건은 등기 내용과 실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의 유효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러면 다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가 되는 등기가 많아지면 거래 안전이 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등기를 못 믿으니 거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잖아요. 왜 사람도 너무 맑은 사람이면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너무 까다로우면 자기 혼자만 백조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어울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봐주고. 그죠? 유효 요건을 너무나 까다롭게 하면 무효로 되는 등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거래 안전이 희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좀 봐주자 이거예요. 그 봐주는 등기가 뭐냐면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예요. 자, 우리 보통 보면 번호 3번, 4번에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에서 갑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소유권 이전에서 을이라는 사람으로 됐어요. 등기 원인이 매매예요. 매매. 자, 그런데 얘가 실제로 얘한테 뭐를 했냐면 증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짜로 준 건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원인을 매매로 한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는 등기의 원인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우리는 등기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등기를 읽을 때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항상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등기부에 그렇게 기재가 되니까. 근데 실은 등기 원인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매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증여. 그러면 갑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실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게 아니죠. 등기에는 매매로 나왔는데 실제는 증여였단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나 원인만 일치하지 않지 결과는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건 봐주겠다는 거예요. 유효 요건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증여를 했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증여인데 근데 겉으로는 매매를 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세로 하면.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 놓고 4번 소유권 이전을 등기 원인이 뭐로 나와요? 매매.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증여였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원인은 뭔데요? 증여인데 다른 원인은 매매로 한 등기를 했다. 요거 유효하다, 무효이다, 요거 유효하다. 요거 유효하다. 봐주자 이거야. 요것만 다른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책에는 하여튼 어디 있을 거예요? 못 찾겠어요, 지금? 아, 여기 있네. 215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등기의 실질적인 유효 요건 그래서 내용도 일치해야 되고 양도 일치해야 되는데 반가로 3번 보시면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도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한 등기이다. 그래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고 무효등기의 유용 그래요. 무효등기의 유용. 215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무효등기의 유용 양가로 5번.
자, 거기 방가로 1번 의의 보시면 어떤 등기가 행해져 있는데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 나중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 기존의 무효 등기를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사용하는 것. 자, 유용이다 그러면 여러분 공금을 유용한다 무슨 뜻이에요? 삥땅 치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는 뜻이 사용한다, 흘려서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용이란 건. 다시 말하면 자, 갑 소유 부동산인데 1번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을. 그 피담보 채권 빌려준 돈이 1억 원이에요. 그 말은 을이 갑에게 1억 원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를 합니다. 갚아요. 그럼 돈 갚으면 이 저당권이라는 거는 이 돈을 얘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치려고 그래서 자기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건데 돈을 이미 갚아버렸죠. 그럼 이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건데 담보로. 그럼 돈을 갚아버렸으면 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한 거예요. 실제로는 갚는 순간 얘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얘가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1억 원을.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면 요거 말소해 주고 다시 저당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어차피 돈 갚는 순간 이 등기는 무효인데 그 무효 등기를 또 써먹자 이거죠. 활용하자. 그게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렇게 유용하려면 얘하고 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어야 되죠. 등기상에 누가 없을 때. 이해, 관계인이 없을 때 가능하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 변제한 게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그리고 얘가 다시 돈 빌려준 게 2월 5일이다. 근데 그 사이에 1월 31일에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순서가 1월 5일 날 돈을 갚았으면 이건 소멸한 거죠. 그럼 번호는 2번 들어가겠지만 사실상 얘는 소멸한 거니까 얘가 1번인 거예요. 그죠? 병이. 근데 말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2번으로 쓴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건 소멸했어요. 1월 5일 날. 그런데 1월 31일에 병이 저당권 취득을 했는데 다시 2월 5일 날 31일 지나서 2월 5일 날 1억 빌려주면 이 저당권은 순서가 밑으로 내려가야죠. 얘보다 후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대로 1번으로 간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면 무효등기는 유용해도 된다. 그거예요. 무효등기를 또 써먹자.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 자, 그런데 거기 216페이지 보시면 표제부의 유용인데 표제부의 유용은 거기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과 같은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무조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한해서 유용이 가능한 것은 언제 한해서? 이건 사항난의 등기에 한해서만. 사항난의 등기에 한해서만. 표제부는 무효등기라도 유용할 수 없어요. 표제부는. 왜 안 되냐면 중복등기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그래요. 등기가 중복돼 버려요. 그럼 아주 복잡해져요. 표제부 유용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중복등기인데 여러분 책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 214페이지 교과서 214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이중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중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두 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시당초. 여러분 우리 아까도 봤듯이 민법에서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있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배타성 때문에,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등기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가 돼요.
민법상 일물, 일권, 주의는 이거는 실체법상 그렇고 절차법으로 가면 등기법상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가 있으면 등기용지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실체적으로. 근데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부동산 예컨대 108번지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가 2개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인데 출생신고가 2개가 된 거예요. 출생신고가 2개가 됐어요. 그럼 어떤 출생신고가 맞느냐 그거예요. 여기는 83년생인데 83년 또 84년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을.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등기용지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2개가 됐으니까 하나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 무효로 하고 어떤 걸 유효로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중복등기, 이중보존등기 문제야. 이렇게 중복등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등기는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를 보면 자, 이제 표제부의 중복이에요. 표시란이 중복됐을 때. 표제부가 뭔지는 아시죠? 등기를 보면 표제부 있고 그 다음에 갑구 있고 그 다음에 을구 있잖아요. 근데 요게 중복된 거예요. 요게. 표시란이 중복됐어요. 그래서 자, 선등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50제곱미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등기가 90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요. 등기가 표제부가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동산 하나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 표제부라는 건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죠. 그건 뭐냐면 그 부동산의 일종의 이름표예요. 표제부는 일종의 이름표라고요. 그러면 선등기가 50이고 후등기가 90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떤 것만 유효하냐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만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관계가 50제곱미터였다. 그럼 선등기, 후등기 상관없이 무조건 얘만 유효. 실체관계가 실제로 9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선등기냐 후등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후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이건 실체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이름표니까 먼저 만들어진 이름표가 강근숙이고 뒤에 만들어진 이름표가 강근호예요. 어떤 게 유효한 거예요? 먼저 만든다, 뒤에 만든다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름표니까 실제 맞는 것만 유효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 유효하다. 어디가 중복됐을 때? 표제부가 중복됐을 때. 이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표시란이 있고 이쪽에서는 순위번호, 사항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항란이 중복됐다는 말은 권리의 등기가 중복됐다는 얘기고 표제부가 중복됐다는 것은 사실의 등기가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것만이 유효하다. 자, 두 번째, 이제 사항란이 중복됐을 때, 요건 권리와 관계 있죠. 권리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등기 명의인이 같으냐 다르냐를 따져줍니다. 그래서 선등기가 갑이라는 사람이고 후등기도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명의인이 같죠. 근데 이건 사항란이에요. 그죠? 일단 갑구라고 보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먼저 만들어진 등기 갑, 뒤에 만들어진 등기도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인이 같아요.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일물,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 일물, 일권주의가 등기법에서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만들어진 이게 일등기용지주의에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실체관계에 일치해요. 그렇더라도 이것만 유효한 거예요. 실체관계에 일치하자면 어떻게 되는데요? 경정이나 변경으로 바로 잡으면 되죠. 그죠? 실체관계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떤 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잘못됐다고 한들 고치면 되는 거지 뒤에 만들어진 등기는 무조건 효력을 없애야 된다. 같은 명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존재시켜놔야 되는데 그럼 일물이 일권주의에 맞는 것은
선등기지 후등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설령 얘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명의자가 같으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선등기만 유효합니다. 실체관계를 따지면 안 돼요. 근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요. 이때 선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됐고 후등기는 다른 사람,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됐어요.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이때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준이 뭐죠? 선등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항난과 관련해서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먼저 만들어진 등기에 효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유효한 거고 요거는 다른 사람이니까 실체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도 일단 먼저 만들어진 등기를 따져보는 거예요. 선등기가 기준이 되어서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인 무효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효라면 그 얘기죠. 무효가 아니니까. 그러면 후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자, 보세요.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보존 등기가 격리된 경우 후등기가 무효라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OX. 다시 여기 봐봐요.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 후등기가 무효라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X예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봐봐요. 후등기가 무효라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틀렸다고요. 왜? 아니 잘못 짚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등기가 무효라면 후등기는 유효이다. 선등기가 무효라면 후등기는 유효이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후등기가 무효라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왜 틀렸어요? 후등기가 무효라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그러면 이건 X라니까요. 왜요? 그쵸. 얘가 기준이란 말이야. 선등기가 기준. 선등기의 효력을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따져보고 여기서 유무효로 결정이 나면 후등기의 효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틀린 거예요? 후등기가 무효라면 선등기가 유효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후등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선등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다시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 보존 의결했을 때 선등기가 무효라면 후등기는 유효이다. 아, 이거 써놨네, 씨. 선등기가 유효라면 후등기는 무효이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존재 조건 하에서 후등기는 무효로 하겠다. 이해되셨어요? 네. 참 한국말 어려워요? 네. 자, 정리하면 표제부는 이름표다. 그러니까 선등기, 후등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것. 사항난의 중복이 되면 명의인이 같은가 다른가를 따져서 명의인 같으면 무조건 선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일단 선등기 기준으로 유무효를 따져주고 후등기 판단한다. 절차적으로, 왜? 등기법은 절차와 관련된 법이니까 1부동산이 존재하면 1등기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1등기 용지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 부동산에는 1등기 용지에 맞는 건 선등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효력을 먼저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효력을 주고 이게 사항난과 관련된 거면 이게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명의인이 다를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갑과 을의 명의인이 다르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효력을 주되 권리자가 다르니까 실체관계를 더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명의인이 같다면 실체관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틀리게 만드는 건 이거죠.
선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어떤 게 유효일까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후등기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명의인이 같을 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또 중간 생략 등기 부분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 자, 216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거기 216페이지 2번입니다. 자, 일단 칠판 보시고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샀어요. 그리고 병이 또 사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고 을이 병에게 2억 원에 팔았다. 자, 이런 과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이 빠져버리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순서 을이 병에게 팔았으면 이 순서대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이 빠져버리고 병에게 직접 등기가 넘어갔다. 그럼 가운데가 빠졌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자, 지금 원래대로라면 소유권 이전 갑이잖아요. 근데 갑이 소유자. 그럼 걔가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을이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을이 병에게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다 떼어먹은 거죠.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가 빠졌으니까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이거는 금지시켜요, 허용해요? 금지시키잖아요, 우리 법에서. 그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시키죠? 근데 그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 따라서 요거 했을 때 유효, 무효. 유효. 단 걸리면 처벌된다 그랬잖아요. 총칙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자, 원칙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요거 걸리면 처벌은 되지만 효력은 유효입니다. 그럼 요 중간 생략 등기 얘기할 때 일단 이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서 이해해야 돼요. 3자 간의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과 병과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팔았고 얘가 또 다시 얘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이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또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병은 을을 대위에서 등기 청구합니다. 뭐에서요?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한다.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데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자,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건 을이 갑에게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니까. 그죠? 그럼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얘는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약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을을 대신해서 을의 권리는 을만이 행사할 수 있지만 을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한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을 가고, 그 엄마는 유치원 데려다 주고 얼른 학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리 맡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끼고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굶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은 지 손으로 먹어야 돼요? 남의 손으로 먹여야 돼요? 지 손으로 먹어야 되죠? 지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칭얼대면서 밥을 안 먹어요. 그 엄마는 밥을 먹이고 싶고 빨리 밥을 먹여야 학원에 가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안 먹으면. 또 먹여주잖아요. 얘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엄마 손으로 얘 입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면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야 얘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죠. 근데 이놈이 얘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급하니까 얘 손을 대신해서 떠먹여 주는 거예요, 등기를. 그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대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을이 받으면 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해서 병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직접적으로는 계약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얘한테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전제 조건으로 얘가 지 권리를 행사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안 해? 그럼 내가 대신할게.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 당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그래서 얘가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등기가 얘한테 넘어가요. 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등기가.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제 청구하면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3자 간의 갑, 을, 병 3자 간의 합의가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직접 청구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직접 청구는 안 돼요. 중간자를 대위해서. 자,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등기해 주는 겁니까? 을에게만 의무가 있으니까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병이 지금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물론 얘도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병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을이 갑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을 얘한테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채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1억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정백기 교수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채권 양도를 해요. 그러면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주면 정백기 선생님이 제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의 채권을 제가 양도를 했을 때 당연히 깡에서 양도하겠죠. 1억짜리를 이 양반이 뭐라고 1억을 사요. 한 9천만 원에 사고 그럼 이 사람이 9천에 싸게 사가지고 채권 행사하면 1억 원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입장에서는 빨리 아직 기간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빨리 일단 땡길 수 있잖아요. 현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양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고 그 채권 양도를 얘한테 통지를 해요. 그러면 병이 직접적으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도 직접적으로 병이 채권 양수인으로서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3자 합의가 없으면. 자, 갑은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건 자기 전 재산이죠. 근데 채권 양도 통지서가 위조된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가가지고 양도 통지서 가지고 야, 내가 양도 받았으니까 너 내놔 그러면 여러분 줄 거예요? 통지서 하나 보고? 실제로 만나서 합의를 하면 상관없어요. 3자가 만나서 합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이 사람은 넘길 거니까 당신이 일단 직접 줘요. 그래서 3자가 합의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합의도 없이 꼴랑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서류 하나 가지고 줬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집을 뺏기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3자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해요. 직접은 안 돼요. 직접은. 3자 합의가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자 합의가 이제 있어요. 갑과 을과 병, 병과 갑이 3자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자 합의가 있으면. 간단해요. 3자 합의가 없으면 어떤 이유라도 직접 등기 청구는 안 돼요. 3자 합의가 없으면. 3자가 합의를 했어요. 갑과 을과 병, 병과 갑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결국 간단하네요. 3자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는 안 되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도 안 되죠. 오로지 얘는 어떻게만 할 수 있다? 대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대위에서 행사하더라도 등기는 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다시 청구해서 넘겨받으면 돼요. 번거롭죠.
삼자 합의를 하면 직접 등기 청구해도 돼요. 그러면 A씨당초 중간생명 등기할 때 삼자 합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되겠죠? 근데 봐봐요. 얘하고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만난다는 거잖아요. 삼자가 합의를 하니까. 네. 그죠? 당신 얼마에 샀어? 나 2억이요. 얼마에 팔았어? 나 1억이요. 아니, 그럼 이놈이 중간에서 얼마를 해먹은 거야? 1억 해먹었죠? 네. 그럼 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받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개할 때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잔금 주고 하잖아요. 예? 내보낼 때 같이 내보내면 안 돼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먼저 내보내고 한 사람 잡아둬야 돼요.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수수료 얼마 냈어요? 이러면서. 예? 그잖아요. 실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왜? 나가면서 계약 그 잔금 주는 자리에서 둘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뽀록 나면 값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너 내 거 가지고 너 지금 장난해서 너 1억 원 벌었냐, 중간에? 그럼 인상 써요, 인상 쓰지 않아요? 인상 쓰죠. 내 거 가지고 왜 장난질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자 합의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얘가 까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을의 손을 잡고 너 내 거 가지고 네가 중간에 1억 해먹었으니 나는 이대로 못하겠다. 나와 가서 콩밥이나 먹자. 우리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야. 내가 스스로 신고할 거야. 그럴 수 있나요? 갑이 열받으니까 중간에 지는 저 소개하면서 1억 먹으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쵸? 네. 같이 콩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얘가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5천만 원 더 드릴게요. 합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니면 콩밥 먹을 거예요, 그럼? 그죠? 이거 형사법 위반이에요. 매매대금 인상에 합의를 할 수 있죠. 인상 쓰니까. 네. 5천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럼 갑이 이제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인상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인상금을 안 줘요. 그럼 얘가 등기 청구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삼자 합의가 있으면. 이때 인상금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때 설령 삼자 합의가 있으면 얘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때 을의 등기 청권 자체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는 매수인으로서 당연히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삼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단 삼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직접 등기하는 걸 허용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매매대금 인상에 합의를 했죠? 네. 이렇게 인상에 합의를 했어요. 인상 쓰고. 그럼 갑은 인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5천만 원 더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럼 얘가 직접 등기 청구 들어갔을 때 갑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